언제쯤 우리 아이 언어가 더 건강해질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언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 안녕하세요, 터치아이 대표 김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터치아이 대표 김승원입니다. 어느새 2021년이 며칠이 안 남았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2021년을 맞이하고 계실 수 있는데, 2021년에는 또 여러 가지 계획과 소망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쫑알쫑알 오물조물 말문이 트여서 예쁜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고 엄마 아빠랑 건강하게 퐁퐁 대화를 하기를 바라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언어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언제쯤 우리 아이 언어가 더 건강해질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언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 제가 강의 중에도 은연중에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언어를 두고 건강한 언어와 자폐 성향적인 언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그럼 결국은 이거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언어도 건강한 방향으로 언어가 발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건강한 방향의 언어 발달이고 그 건강한 발달의 언어 발달을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자극과 환경이 필요한지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일단 자폐 성향적 언어가 뭔가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자폐 성향이 있다는 거, 자폐성 장애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그 굉장히 다양해서 말을 전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 무발화인 경우도 있고, 완전 유창하게 막 긴 문장도 외워서 막 얘기할 정도로 유창성이 좋은 그러한 언어 수준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똑같이 자폐성 장애여도 굉장히 다른데 언어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자폐 성향에 의한 언어들은 어느 정도 맥락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자폐 성향도 해결이 되고 언어도 훨씬 더 소통을 위한 건강한 언어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말만 나온다고 해서 이제 다 해결된 것처럼 느끼시기보다는 언어의 질적인 것과 이 언어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폐 성향적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폐 성향적 언어는 짧고 높은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돌고래 소리 낸다, 초음파 같은 소리 낸다라고 얘기할 만큼 높은 톤의 소리를 막 가만히 있다가도 끽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 뭔가 중얼거릴 때도 이런 식으로 뭔가 짧고 높은 그런 소리를 내는 특성이 있어요. 저는 이 특성을 그냥 자폐 성향이 있으니까, 자폐성 장애니까 이런 목소리의 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계속 찾아봤고, 그 원인적인 걸로 예상이 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 소리나 미디어 소리, 강하고 자극적이고 짧고 자극적인 기계 소리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그와 유사하게 소리를 내 보니까 짧고 높은 톤의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발성기관을 좀 더 폭넓게 다양하게 쓰지 않고 좁게 부분적으로만 쓰기 때문에 톤이 높고 짧은 소리를 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소리를 낼 때 몸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내는 목소리 톤, 목소리의 길이, 발음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짧고 높은 소리는 이 몸을 덜 쓰거나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쓰고 조금 덜 건강하게, 덜 적극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세요. 성향적 언어는 짧고 높은 톤의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고, 또 두 가지로는 이거는 이미 많은 연구 보고 가운데 나와 있는 자폐 성향적 언어 특성인데요. 자폐성 장애 성인들까지 쭉 조사를 했을 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을 했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거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컵, 눈으로 볼 수 있죠? 보고 이걸 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컵이라는 단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과, 사과 딱 보면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릴 수 있죠? 이걸 보고 사과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그릴 수 있나요? 추상적으로 그릴 수 있지만 정확하게 딱
정해진 걸로 그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폐성 장애인들의 언어를 봤을 때 뭔가 몸으로 느끼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영역의 언어를 잘 습득하지 못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특성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건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폐 성향이 있다라는 거는 눈으로 보고 듣는 거 위주로 감각 정보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몸의 감각 수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몸 감각이 둔감해지고 감각 수용하는 영역이 굉장히 불균형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특성 때문에 언어적으로도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사실적으로 눈으로 귀로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습득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자폐 성향적 언어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훨씬 더 감각적으로 폭넓게 수용할 수 있어야 그게 언어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하게 아이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상담 오면 여쭤봐요.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한 언어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그 언어 중에 보면은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사물명, 동물 사진이나 그림 보고 동물명은 꽤 말할 수 있고, 사물 이렇게 뭐 벽보나 그림 보면서 뭐 사과, 바나나, 가위, 나비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이나 실물을 보면서 익히는 거는 이제 사용 가능할 수 있으나, 반면에 뭐 아이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싫어, 아니야, 내 거, 할 거야,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자신이 뭘 하고 싶고 뭘 하기 싫은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눈으로 본 거를 이걸 이름을 알고 말은 할 수 있으나 이 말을 가지고 뭔가 좀 더 의미 있게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엄마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부르듯이 또는 엄마 이렇게 뭔가 조르듯이 짜증내듯이 이러한 언어 표현으로는 확장이 되지 않는 또 그런 특성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폐 성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나면 언어가 트이기 전에 훨씬 더 건강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님들 중에 그런 어머님도 있어요. 말만 트이면 될 줄 알았다. 말이 시작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 말이 시작하고 나니까 뭔가 발음상의 문제도 있고, 또 말을 시작하긴 했는데 발음이 뚝뚝뚝 끊기거나 뭔가 억양이나 톤이 부자연스럽고 언어가 트이긴 했는데 뭔가 확장이 빠르게 되지 않는다. 또 이런 새로운 고민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언어 이전에 필요한 과정이 충분히 아이가 활발하게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또 세 번째로 자폐 성향적 언어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억양이나 톤이 부자연스러워요. 약간 로봇처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국어책 읽듯이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이리 와, 엄마 저리 갈까? 이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일단 말을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억양과 톤이 부자연스럽지? 라고 또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억양과 톤이 부자연스러운 이유는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내 감정, 생각, 욕구, 흥미 이런 것들을 가득가득 담아서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거를 뭔가 하고 싶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진짜 갖고 싶으면 주세요 빨리 막 이러면서 억양이 올라가고 힘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거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면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톤이 달라지죠. 자폐 성향이 있는 이들이 감정 발달도 이제 원활하지 않은 걸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언어에, 자신의 소리에 감정적인 부분들이 잘 활발하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딱딱하게 몸이 건조하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또 어떤 특성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냐면, 본인이 이 소리에 감정과 자기의 의도를 잘 연결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도, 그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톤의 변화들을 잘 캐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억양과 톤이 부자연스러운 아이들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이거는 억양을 뭐 그랬어요 이렇게 해봐, 아니면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봐 라고 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했었냐면, 사람들 안에서 감정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시켜줍니다. 같이 막 깔깔깔 웃기도 하고 막 펑펑 울기도 하고 막 씩씩대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억양과 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한테는 억양과 톤이 부자연스러운 이 특징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그 자폐 성향적 언어 중에 억양과 톤이 좀 부자연스러운 특성들은 있지만 아이의 감정이 활발하게 역할을 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폐 성향적 언어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더 있어요.
있어요. 더 있어서 그거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이 더 건강하게 트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발달의 방향을 잘못 틀어지고 있는 이 자폐 성향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리며 상호작용하는 방향으로 아이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늘 이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다 보면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언어도 훨씬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가정에서 꼭 함께 아이와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언어적 상호작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언어에 추가되는 설명들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